먼저 소개부터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저는 김덕중이었고 같이 진행을 맡게 된 안녕하세요. 김덕중 감독님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김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워미드나잇을 연출한 임정은입니다. 네, 지훈을 연기한 이승훈입니다. 은영을 연기한 박서은입니다. 네, 제가 이 아홉 있는 아이 이거 개봉을 하고 극장에서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촬영을 했던 거는 작년 봄에 했었는데, 지금 오늘 스크린에서 이렇게 딱 처음 보게 되니까 뿌듯하고 또 그때 이런 느낌으로 됐었던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잘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때 스텝으로 이렇게 프로듀서로 참여하기도 했고 중간에 혹시나 아실 수도 있지만 중간에 그 자살남 역할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임정은 감독이 처음 이제 이거 제안을 들었을 때가 다시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때 예산이 이제 적은데 이 영화가 될까요? 약간 서로 좀 걱정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작적인 입장이었고 이제 감독님 연출적인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나도 이제 학교에서 만났던 사이였는데 워낙 임정은 감독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노련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촬영 때 약간은 저도 이제 제작 쪽 스텝을 처음 했던 거라서 약간 좌충우돌 하긴 했는데 감독님이 제가 이제 막 이제 스텝으로 하면 약간 좀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밤 촬영이라서 피곤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또 배우님들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딱 항상 사람들을 잘 추스려가지고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프레임 영역 안의 것은 잘 많이 못 봤어요. 그 촬영을 할 때는 현장 통제 위주로 하고 약간 이랬기 때문에 약간 멀찌감치 볼 때도 있고 좀 가까이서 볼 때도 있고 그랬지만 감독님이 이제 사람을 추스리는 모습을 보고 영화가 그래도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믿음으로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프로듀서로 참여했고 여기 솔 감독님은 약간의 저희가 소외를 네, 저는 저감독으로 참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현장에 스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통제도 같이 했던 그런 적이 좀 많았었는데 오늘 이제 그림자극이나 어떤 다리 위에서 이제 마지막 무대를 할 때 그때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좀 멀리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저는 개봉하고 이제 두 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되게 그 감독님이 표현하려는 것을 되게 배우분들이 되게 잘 해주셨다는 생각을 받았고 되게 좀 저 스스로에게도 좀 이 영화 자체가 좀 이렇게 앞으로 계속 뭔가 할 수 있게 하는 좀 힘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저한테도 좀 의미가 있었고 감사합니다. 네, 조경 GV다 보니까 이렇게 훈훈한 느낌으로 컨셉으로 가기로 했어요. 약간 이렇게 이제 개봉 이 주간이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 어쨌든 이게 진행을 맡으신 분도 약간 셀링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분을 부를 수도 있는데 감독님이 특별히 마지막 GV 같은 경우는 함께 만들었던 스태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저랑 이제 솔 감독님을 같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됐고 한번 이제 질의 응답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촬영할 때도 봤던 것도 있고 근데 영화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편집이 완료된 시점 후에 얘기를 나눴던 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궁금했던 부분도 있고 또 관객분들이 오늘 또 보시고 난 후에 많은 그 궁금증과 어떤 감상 같은 것도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웃비드 나잇 그걸 이제 영화를 보면서 좀 느낀 점은 되게 영화를 볼 때 약간 이게 현실과 얼마나 비슷한가라는 척도로 저는 약간 습관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얼한가라는 어떤 척도로 하는데 아웃 미드나잇은 되게
여기 있는 주인공 캐릭터나 어떤 우리가 여기서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어떤 공간들이 서울의 공간들이고 되게 익숙한 공간들, 그 재료들 각각은 되게 현실적인데 이것을 딱 추스려 모아봤을 때 이 영화로 나타나는 것이 딱 현실과 딱 붙어 있는 느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또 다른 세계 같다. 왜 서울에 내가 되게 자주 지나던 공간, 자주 마주치는 공간인데 어 바로 옆에서 이 공간을 이 무드로 내가 마주쳐 본 적은 없는 것 같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적 세계, 임영 감독님이 만들었던 이 실제 재료들로 만든 약간은 환상적인 영화적 세계가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세계만큼에서는 어떤 무드로, 어떤 규칙으로 관객들이 느끼길 원했을까? 약간 이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시간 설정 같은 것도 이게 약간 현재 지금의 것일까? 사실 촬영 시점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닌데 어떨 때는 되게 레트로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의도한 것일까? 이게 어떤 특정 시대와 사건과 연결된 건 아니더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떤 것과 연결지어서 영화 감상되길 원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지훈이나 은영 각각의 캐릭터의 어떤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기릴 때는 사실 저도 영화를 보거나 만들 때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실제 저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뭔가 실제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뭔가 내가 영화를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 봐도 뭔가 세팅인 것 같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배우가 뭐 이 물건을 처음 만져본 것 같거나 이 공간에 처음 있는 것 같거나 이랬을 때 저는 그랬을 때 뭔가 깨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배우나 캐릭터 자체가 그 공간에 정말 살고 있고 뭔가 그런 이 캐릭터 구축하는 그런 설정은 디테일이 있고 땅에 닿아 있지만 제가 뭔가 그리고 싶었던 건 그런 리얼리즘이나 사회 문제나 이런 걸 다루는 걸 잘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둘만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서울이란 공간에서 이 둘만 산책하는 그런 정말 저희가 제작비도 없었지만 그런 거를 막 판타지 있게 그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지만 그냥 이 둘만의 어떤 되게 밤에 목적지 없이 막 걷는데 이 둘만의 딱 산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좀 코로나 기간에 찍어가지고 그리고 다 거의 실제 시간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찍었거든요. 그 장소들을. 그래서 사람들도 없던 것도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뭔가 이 둘만의 산책 같은 무드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람이 없게 담긴 이미지와 그리고 어떤 화면 비와 뭐 흑백과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 영화에 갑자기 조금 등장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되게 환영받을 수도 있는 코끼리. 예, 지금은 조금 다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 서울극장 앞에 벽면에 등장하는 코끼리의 우렁찬 소리가 함께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피드백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기획 단계부터 이게 코끼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실제인가 꿈인가 약간 뭐 연관성이 없다고 문제제기 들었을 수도 있고 하는데 끝까지 이렇게 후반 작업까지 힘들게 해서 이제 지켜내고자 했던 어떤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코끼리는 살짝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이 두 분이 실제로 그 김덕정 감독님은 그 에듀케이션이라는 영화를 연출하셨고 그리고 김소월 감독님은 사실 흩어진 밤을 연출하셨고 둘 다 개봉을 했던 영화들인데 제가 이제 아워 미드나잇을 찍을 때 정말 좀 예상보다 그러니까 뭐 예상보다 좀 생각했던 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제작비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은 제작비이고 그리고 저의 첫 영화라면 좀 후회 없이 마음껏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두 분이 연출자이시지만 그래도 좀 이 아워 미드나잇에는 뭐 프로듀서로 뭐 조연출로 좀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저기 있는 그 이준희 감독도 연출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딱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랑 뭐 촬영팀 세 분, 뭐 사운드 감독님 한 분 이렇게 영화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다 거의 다 연출자이다 보니까 제가 이 코끼리 장면을 이제 서울 극장 앞에 코끼리 그림자가 은영과 지훈을 가득히 덮는다. 사실 이렇게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다 이제 감독들이니까 이 한 씬을 두고 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이게 정말 뭐 2D로 코끼리가 등장하는 거냐? 아니면 뭐 사람이 탈을 쓰고 뭐 어떻게 할 거니까 다 되게 분분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결과물로 나오게 됐는데 코끼리의 뭔가 근원은 그냥 정말 갈 거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새벽 산책을 정말 끝까지 무드로 밀어붙여 버리자. 그거의 절정은 이제 코끼리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코끼리란 동물이 저에게는 가장 판타지적인 느낌을 주는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아기 코끼리 덤보도 있고 서커스단의 코끼리도 연상되기도 하고 서울 한복판에 어떤 동물이 있으면 가장 약간 판타지적으로 느껴질까 했을 때 저한테는 그게 코끼리였고 그래서 저렇게 저런 장면이 탄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만일 약간 예산에 부담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코끼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 영화 촬영 전에. 사실 촬영 전에 뭔가 누가 저를 절제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는 한강 다리 위에 코끼리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사실 여기까지 갔었는데 김덕준 감독님이 이제 현실로 많이 이렇게 땅에 붙잡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약간 막 여기 안에 사실 뭐 아까 초반부에 좀 말씀해주셨지만 좀 실제로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 두 분이 저렇게 실제로 하루 안에 걸을 수 있는 거리냐? 아니잖아요. 저렇게 서울을 다 아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물리적으로 저 동선이 가능하지 않다.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이제 서울극장 앞에서 뭐 찾아오라면 찾아올 수 있겠어요? 이랬을 때 못 찾아올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제 감독님이 누가 봐도 서울극장인데 여기를 왜 못 찾아오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약간 그런 균형을 맞추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무튼 원래 구상은 코끼리가 한강에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더 화려한 형태의 모습. 그것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카톡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같이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우님들한테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그 은영과 지훈이 각자 이제 상황극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떨쳐내고 후련하게 좀 털어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작년 봄에 찍고 오랜만에 이 두 분을 만났을 때 뭔가 그 실제 두 분에게서도 뭔가 그런 모습을 조금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 승훈 배우님은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읽고 이제 제안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 지훈이 자신의 상황과 좀 비슷하게 여겨졌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그러니까 배우라는 직업이 같기도 했었다고 이제 말씀해주셨고 그 서훈 배우님은 이 은영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말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부러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영화를 이제 같이 준비하고 이제 연기를 하고 또 이제 개봉까지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스스로에게 좀 이제 이 작업이 어떤 의미였고 좀 뭔가 실제로 변화된 점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변화된 점이요. 저는 그냥 개봉하고 나서 좀 그냥 그런 감상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개봉하기 전까지 관객분들이 어떻게 영화를 봐주실까? 어떻게 은영이라는 인물을 받아들여 주실까에 대해서 조금 불안함이랑 무서움이 좀 컸어요. 네. 그래서 빨리 개봉을 해서 피드백을 얻고 싶다. 약간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었는데 개봉을 하고 관객분들을 만나고 이제 GV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 힘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네, 힘을 제가 뜻하는 바를 뭔가 알아주신 관객분들을 만나면 되게 약간 네, 설레고 감사하고 힘을 많이 얻어가지고 저는 개봉 이후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앞으로 한 2달은 힘을 내서 제가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작업해서 촬영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거든요. 정말 즐거웠는데 일단 개봉을 한다고 해서 제가 성향 자체가 막 이렇게 댓글을 찾아보거나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뭐 신경 안 쓰겠지 하고 첫날 그 댓글을 보기 시작하니까 매일 보고 있더라고요. 누가 욕하지는 않을까 뭐 계속 긴장도 되고 그래서 계속 찾아봤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뭐 8대 2 정도는 좋은 평을 많이 해주셨고 뭐 물론 2는 안 좋은 평을 해주셨는데 뭐 안 좋은 평을 해주셔도 그거 받아들이고 다시 발전하면 될 것 같고 좋은 평 해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그 스문 배우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한강대교 위에서 약간 혼자서 이제 시간을 보낼 때 약간 독백 연기가 있고 또 마지막에 또 두 배우님이 이제 약간 1인극을 또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약간 그렇게 독백 연기 타입의 연습이 조금 하시는지 실제 이제 배우시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런 기회 공공장소에서 1인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캐릭터와 어떤 대사를 조금 하고 싶은 욕망이 들까라는 게 조금 궁금했어요. 제가 사실 길 다니면서도 혼자 중얼거릴 때도 많고요. 연습한다고 뭐 대본 숙지한다고 계속 실질적으로도 많고 한강다리 위에서 해본 적 있어요. 사실 해본 적도 있고 근데 소리를 막 지르고 나서 계속 눈치 보게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1인극을 해본다. 대학교 졸업하고 연극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최근에 공연을 보러 다니고 이렇게 영화도 보러 다니면서 여기에 같이 나왔던 임영우 배우 친구가 더 드레서라는 작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그냥 내가 그 노먼이란 역할을 내가 해도 잘할 것 같은데 그냥 혼자 이런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서은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두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할 때 되게 밝은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애틋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이 주인공 각각은 약간 세상과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고 혼자 남은 느낌이어서 이 둘이 서로 어루만져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 약간 고립된 세계에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여주인공의 입장에서 약간 뭔가 이 남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이런 교감이 가능했을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었어야 되는 어떤 그 순간이 있었을까? 서로 교감이 되는 이 거리를 돌고 어떤 대화들을 나누면서 꼭 이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맺어지는 순간 어떤 그런 모먼트랄까요? 약간 그런 거를 감상자로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제가 보는 입장에서요. 저는 보면서는 일단 영화니까 용납이 됐고요.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만나더라도 나 이 사람이랑 말이 되게 잘 통할 것 같아 라는 이런 에너지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훈한테도 그렇게 낯선 사람이고 남자이고 이런데도 이렇게 같이 그 여정을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한테서도 뭔가 나랑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한강에서 처음 이렇게 마주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 때 네. 그때 약간 신뢰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네. 때로는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할 때 내 이야기가 술술 나올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경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냥 관객과의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이 조금 있어서 그거를 우리의 역할을 알아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국내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흑백 화면 4대3 비율의 영화를 만나는 게 드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품에서 굳이 흑백 화면과 4대3, 그러니까 이 4대3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이 비율을 선택하신 이유, 의도를 듣고 싶습니다. 흑백은 원래 처음부터 저도 흑백 영화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 촬영 감독님이랑 콘티 회의를 하다가 촬영 감독님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하게 됐어요. 근데 제안을 하실 때 그 사진집을 하나 보여주셨고 그게 뭐 루이 디케로바라는 사진 작가님의 사진집이었는데 그것도 다 흑백인데 좀 원래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피사체를 좀 그늘진 곳에 있으면 밝은 곳으로 이제 나오게 해서 잘 보이게 해서 찍는데 그거는 그대로 그냥 피사체 안에 그늘 안에 피사체를 그대로 두고 찍거나 아니면 또 어두운 걸 더 어둡게 찍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신 디테일을 살리는 방식으로 찍혀 있었고 그런 스트릿한 느낌이나 아니면 그 흑백 사진 안에서 그 사진이 찍힌 그 당시에 시간이 뭐 낮인지 밤인지 그런 게 좀 구분이 정확히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들이 더 저는 묘하다. 되게 이 시간대가 언젠지 장소가 언젠지 되게 익숙한 곳인데도 모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느껴가지고 아워 미드나잇이랑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화면비는 이제 4대3은 아니고 좀 비슷하지만 3대2 화면비였는데 영화에서 그렇게 막 굳이 자주 쓰진 않지만 이게 그 사진을 인화했을 때 사진 현상되는 그 딱 사진비거든요. 저희가 사진을 받을 때. 근데 움직이는 동영상이고 또 우리가 서울에 되게 많이 아는 장소들을 촬영을 했잖아요. 뭐 명동 한복판이라던가 돌담길, 뭐 한강 이런 익숙한 관객분들도 지나다니실 수도 있고 되게 각자의 어떤 기억이 있는 공간이지만 좀 3대2 화면비와 좀 흑백 화면으로 이 공간들이 또 담겼을 때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흑백 화면과 이런 화면비를 선택하게 되었고 단순히 뭔가 뭐 사진 비율이어서 뭐 재밌겠다 이런 것만은 아니었고 또 저희가 그 사람만큼이나 각각의 그런 한강이나 그 공간들도 되게 또 다 그 제3의 그런 캐릭터처럼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공간이 되게 이 영화 안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좀 공간도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거랑 연관해서 조금 이제 연결지어서 질문 드릴 수 있는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배우님들과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가 컬러에서 흑백으로 전환되는 지점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배우님들은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궁금하고 연출자님의 의도와 개봉 후의 느낌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이제 처음부터 흑백으로 결정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영화를 준비했기 때문에 엔딩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뭔가 이게 이 영화 안에서 어떤 갈등이 해결된다거나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약간 그렇진 않잖아요. 오히려 더 뭐 연기를 다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권고사직을 당했고 그치만 어쨌든 이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이 둘이
뭔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둘이 연인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둘이 뭔가 이어졌다, 둘이 뭐 잘 살겠지 이렇게 하면 또 되게 의미가 퇴색된다고 느꼈고, 이 영화는 뭔가 청춘의 한 모양이 주체적이게 서기까지의 과정을 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혼자 있던 지훈이 혼자 덩그러니 있던 그 지하철에 그래도 어쨌든 은영과 함께이니까 좀 이미지적으로라도 좀 긍정적인 따뜻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약간 위로, 약간 희망적인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컬러 전환을 선택했는데 좀 약간 과했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까지 약간 아예 컬러가 완전히 바뀌니까 사실 관객분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샥 이렇게 어쨌든 컬러 전환까지 시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너무 강압적이게 틈이 없게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 지하철 촬영할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빨리 가서 주무세요. 빨리 이렇게 디렉션을 받아서 그냥 찍을 때는 정신없이 찍었는데 막상 극장 와서 보니까 저는 뭐 감독님이 과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그냥 응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제 연기 보고 좀 그런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아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흑백이었을 때 모습이 나오다가 갑자기 되게 밝은 뭔가 형광빛이 도는 그 인물들이 탁 튀어나오니까 아 쟤네 살아있네, 약간 살아있다, 그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들이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네, 흑백 영화 저도 이제 오랜만에 극장에서 흑백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흑백은 참 뭐랄까 약간 미적 기준이 좀 다른 것 같다 컬러랑. 그래서 컬러에서만 성취할 수 있는 뭐 어떤 쿨함, 어떤 예쁨이라는 거는 흑백에서는 안 되는 것 같다. 그 대신 더 얻을 수 있는 것, 약간 윤곽과 어떤 명암 그런 것들을 더 얻어낼 수 있어서 참 이런 약간 흑백 약간 영화 이렇게 쉽게 볼지 못한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것도 참 좋은 귀중한 경험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촬영은 이제 컬러로 하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색을 흑백으로 돌려서 이제 편집을 했을 텐데, 근데 이제 편집을 하시면서 이제 컬러본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이제 비교가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우선 흑백으로 하겠다고 처음부터 마음은 먹었지만 일단은 컬러본이 조금 보이고 흑백본이 보였을 때 어떤 점이 조금 더 확신을 들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흑백을 이제 찍을 때 저희가 좀 어둡게 찍자. 그러니까 좀 뭔가 흑백에 무게가 있다면 좀 얕은 흑백이 아니라 가벼운 흑백이 아니라 좀 무겁게 대신 디테일을 살리는 방식으로 찍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촬영 감독님이 이제 생각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모니터링 현장에서 모니터링 할 때 더 어두울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내가 눈, 코, 입은 확실히 보이게 찍겠다. 그러니까 정보값을 남겨줄 테니 과감하게 더 해보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용기를 주셨었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모니터링 할 때도 원본은 컬러지만 제가 보는 모니터는 그 흑백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흑백으로 보다가 이제 제가 편집할 때 제가 직접 편집했는데 그 원본으로 하니까 이제 또 색이 다 있는데 너무 뭔가 처음에는 너무 이질적이어가지고 다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내가 오케이를 다 어떻게든 현장에서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스태프랑 해서 오케이를 한 컷들을 이제 모아놨는데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 잘못됐다. 막 이런 극단적으로 처음에는 약간 이거 뭐 다 잘못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화면비도 사실 저는 그 현장에서도 3:2로 봤었는데 또 원본은 또 이제 더 넓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 프레임이 또 아니고 이러니까 내가 뭔가 너무 취해 있었나? 이런 생각 들고, 근데 또 이제
컬러로 보다 보니까 저희가 또 동일한 시간대에 많이 찍어가지고 되게 예쁜, 그러니까 빛으로 볼 때 그러니까 담기 어려운 시간대가 다 담겨 있어요. 뭐 해 질력, 뭐 해 뜰력, 뭐 노을, 뭐 어두움, 뭐 낮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뭔가 그냥 예쁘더라고요. 근데 또 둘이 보이기보다는 되게 또 주변이 또 많이 들어오고, 근데 제가 편집을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주인 교수님한테 한번 편집 어떤지 한번 피드백을 받으려고 갔었는데 컬러가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직전에 마무리하기 직전에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품하기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출품하기 직전이었는데 컬러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컬러로 해보라고 약간 이렇게 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진짜 엄청 고민이 막 됐었어요. 근데 흑백으로 저희가 막 그런 목표를 가지고 찍었지만 어쨌든 좀 그런 현장의 어떤 열악함, 그러니까 물리적인 열악함으로 조명이나 이런 걸 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어떤 그만큼 모든 샷을 다 그렇게 찍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야외니까 조명을 안 한 것도 많았고,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의도한 바만큼 성취가 안 된 어떤 씬이나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그렇게 성공한 씬들과 아닌 씬들이 막 있다 보니까 그 컬러로 해야 되나 이제 흑백으로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처음에 의도한 대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컬러는 또 이제 컬러로 보고 그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흑백으로 하게 되었어요. 네, 저는 어떤 이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찍었던 그 과정들의 경험들이 다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되게 흑백이었어야 맞다라는 생각이 계속 보면서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차분한 이 무드와 이 애틋한 정서, 그리고 뭔가 꿈 같기도 하는 이 시간대, 약간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로 이렇게 모여진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림자 극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도 이제 궁금했던 건데, 그 상황극 그 대사를 먼저 쓰시고 이제 그림자로 연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건지, 아니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나는 이 장면을 그림자극으로 연출할 거야라는 생각이 드셨던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그림자극을 하는 장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되게 뭔가 헌팅했을 때도 고민이 되게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장소가 양화대교 밑에 이제 그 선유도 공원으로 가는 길인데, 공원보다는 이제 인적이 좀 드문 장소이고, 상황극을 하기 되게 제격인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물가물해요. 이게 애초에 이걸 감독님이 정해놓고 이제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양화대교를 헌팅하다가 그걸 발견한 건지 가물가물한데, 그런 그 장소 헌팅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림자는 뭔가 시나리오를 처음에 썼을 때부터 생각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상황극 다루는 상황 자체도 되게 좀 자극적이고, 모두가 좀 왠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이런 사연이 있을 거 예측 가능한 그런 잘 아는, 이미 우리가 잘 공유한 그런 일들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되게 친절한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좀 흥미롭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최대한 우리가 뭐 데이트 폭력이나 이렇게 무명 배우의 어떤 그런 전사를 가져간다면 최대한 좀 비유나 상징이나 어쨌든 어떻게든 좀 흥미롭게 관객분들이 보실 때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있고 뭔가 뻔한 설정을 가져간다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림자 같은 거를 좀 많이 쓰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흑백으로 찍기 때문에 더 그림자의 명암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장소는 그냥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그림자 놀이나 이제 상황도 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디테일하게 막 어디서 이야기한다 막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벽면 어떤 질감이 있는 벽, 그
그 정도의 구체성밖에 없었는데 이 장소는 이제 헌팅하면서 결정된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림자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나리오 때는 어쨌든 고백하는 거 약간 쑥스러운 고백이기도 하고 되게 상처가 있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기 위함이구나. 이 당사자가 그 말을 하는 광경을 직접 보여주지 않기 위함이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좀 보여주지 않기 위함도 있겠지만 여기 이 영화가 되게 공간을 되게 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벽면, 이 한강의 어떤 벽면의 공간을 또 애착 있게 보여준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히려 그 벽면에 드리운 인물의 그림자를 보여주려는 것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잘 됐다. 그래서 역시 임정은 감독님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관객 질문 잠깐만요. 제가 본 게 있어가지고 네. 여기 이 영화의 분위기와 구성 때문인지 우디 앨런 감독님의 미드나잇 파리가 연상이 됐다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파리에서 추억이 많아서 반갑기도 했다는데 감독님이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셨는지 혹시나 이 영화가 그 영화 영향을 받은 바가 있는지 듣고 싶다고 합니다. 봤고요. 저도 좋아하는 영화고. 이거 시나리오 썼을 때 되게 막 계속 그냥 걸으니까 영화가 사실 근데 제가 막 쓰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를 이제 뭐 읽는 분들이 이제 레퍼런스가 뭐야? 약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이 글만 보고 이게 약간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가 되게 그려지지 않아가지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레퍼런스를 막 생각했을 때 저도 막 딱히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막연하게 말했던 거는 그냥 진짜 미드나잇 인 파리나 뭐 한여름의 판타지야 그냥 걷는 영화 있잖아요. 비포 뭐 미드나잇 시리즈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흑백 영화 생각하면은 콜드워 보면서 이런 흑백으로 나도 찍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제가 특정 시간대를 조금 선호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은 아워 미드나잇이라고 해서 약간 정지된 서울의 밤 풍경들을 되게 매력적으로 담으셨는데, 또 전작 단편 제목도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에 어떤 취업 준비생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다 낮이 아닌 이렇게 밤의 시간대에 좀 주목하시는 약간 어떤 매혹되신 이유가 있으실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밤이라는 시간을 또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과 낮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몫이 있고 움직여야 되고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뭐 사회 일원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딱 집에 오면 그 시간부터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딱 집에 왔을 때 하루 종일 내가 혼자 있었어도 그냥 딱 내가 멍 때리는 시간 그 시간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 밤에 뭐든지 꿈꿀 수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하고 그런 공간이 그런 시간이 밤인 것 같아요. 새벽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좋아하고 근데 이 영화는 이렇게 되려면 무조건 새벽에 만나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가능하려면 새벽 감성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또 그렇게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항상 이제 쿨타임이 약간 저녁 시간 이후에 한 7시, 8시 이때 만나서 이제 저녁 드실 분은 드시고 뭐 집에서 먹고 싶은 분 오셔가지고 이제 한강 주변에서 이렇게 막 찍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작비는 많이 안 들었어요. 예. 식사비가 특히나 중간중간에 막 새벽에 막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지 식사를 많이 안 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승훈 배우님께 한번 이렇게 밤 촬영이 많아서 약간 밤샘 촬영도 많고 되게 패턴도 바뀌고 약간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체 촬영 분량도 워낙에 많으시기 때문에 약간 그런 조절이 조금 힘드시지 않았는지 특히나
한강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휴게 장소도 약간 넉넉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과 어려운 점 약간 이런 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훈하고 삶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 촬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뭐 요구만 하면 다 오케이였어요, 사실. 그래서 찍을 때도 감독님하고 스태프분들이 너무 추울 수 있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오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뭐가 춥냐고 이거 괜찮다고 그래서 방 안에 전혀 신경 안 쓰고 갔다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손발이 다 떨릴 정도로 추워가지고 다음 날부터 진짜 타이즈부터 시작해서 다 챙겨 입고 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뭐 힘들거나 그랬던 거는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너무 순간순간이 행복했고 즐거웠고 그래서 계속 웃으면서 혼자 좀 이상한 사람처럼 웃고 웃으면서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서은 배우님도 네. 저는 추워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추워해가지고 제가 못 추워하겠더라고요. 약간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촬영 현장이 되게 다들 너무 착하셔가지고 진짜 모든 분들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배려를 엄청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힘든 기억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네, 진짜. 네, 연기적으로만 제가 힘들었을 뿐이지. 네, 그렇습니다. 네, 약간 엎드려 절받기처럼 약간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그거 들려주세요. 그 새벽에 맨날 한강 다리 위로 그거 콜타임 해가지고 택시 타 그 얘기? 제가 새벽 아마 3시인가 4시 콜이어서 그때 대중교통이 안 다녀서 집에서 택시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콜 장소가 한강대교 다리 밑에 그 한강 공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감독님이 전화가 와서 다리 위로 바뀌었으니 거기로 와 이제 해서 제가 택시 기사님한테 아저씨 다리 위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거기 왜 가냐고. 근데 저는 이제 막 통화하고 있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설명하고 겨를이 안 돼서 빨리 무조건 가달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제가 나쁜 생각하시는 줄 알고 아가씨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시냐. 근데 저도 뭐 통화 중이라고 말을 못해서 그냥 일단 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내리려고 할 때 안 된다고 말했는데 제가 영화 찍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영화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오신 연출부 그 이준희 감독님도 좀 그때 감기가 걸려서 택시 기사님한테 한강으로 가달라고 이제 했는데 그 기사님이 울면서 하시는 왜 무슨 일 있냐고 그렇게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 처음 듣는 에피소드. 네. 네. 그래서 한강 이야기가 나와서 네. 여기 카톡방에 올라온 것 중에서도 한강 다리가 또 되게 많잖아요, 서울에. 그 중에서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주요 대교는 동작대교랑 양화대교가 있는데 특별히 그 두 공간을 설정하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다리는 정말 그 한강에 있는 모든 다리를 다 봤거든요. 같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막 이미지적인 것도 또 중요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촬영을 했을 때 그 거리나 뭐 쇼트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나 좀 물리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그 지훈이 은영과 함께 있는 모든 다리는 양화대교로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뭔가 어떤 작은 무대나 그런 스팟도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림자 놀이하는 그 다리 위 공간이라던가 그런 것이 다 되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은 양화대교로 결정하고 그 외에 지훈이 혼자 이제 있는 다리는 좀 지하철도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동작대교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스텝의 입장이어서 그랬는지 다리 2개 하지 말고 하나에만 좀 올방을 하면 안 되겠냐. 네. 약간 좀 튀지 않겠느냐. 관객들 보기에 동작대교는 이쪽에 있고 양화대교는 저쪽에 있는데 지훈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은 약간 좀 튀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 좀 반성이 돼요. 네.
이 영화에서 서울의 공간들이 진짜 감독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이렇게 그 동선으로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연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부분들이 약간 단절됨으로써 그 사이사이에 이 두 인물이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 약간 거기에 관객들이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개입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훈이 그 갈매기에서 니나를 연습한다고 니나인 이유를 물어본 게 있습니다. 니나의 그 대사가 제일 뭔가 지훈이 마지막에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딱 혼자 무대를 꾸렸을 때 딱 그 대사를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지훈이 뭔가 1인극을 한다. 근데 갈매기라는 게 사실 계속 했던 그러니까 잘 알려진 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흔한 거를 또 이제 굳이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지훈의 캐릭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갈매기의 니나 대사를 하는 장면을 넣게 되었습니다. 승훈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갈매기의 그 대사를 원래 알고 계셨던 대사였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처음 이렇게 봤던? 대학 다닐 때 많이 봤던 작품이었고 니나 삶 자체도 사실 지훈과 많이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갈매기도 찾아봤던 기억이 있고 되게 안타까운데 본인하고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감독님이 이거를 의도하고 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달코 다른 갈매기라는 대사 나오는데 사실 전 처음 여기서 접한 대사여가지고 네, 되게 사실 감독이 쓰신 줄 알았어요 그 대사를. 네. 그런데 약간 뭐 이게 다른 식으로 이렇게 의미화가 되니까 또 영화의 결이랑 너무 잘 맞아서 오히려 제가 그렇게 오해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대사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부끄럽지도 않은 배우라는 대사랑 뭐가 그렇게 쉽냐 이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훈이 알바하는 옛날 알바 사장님 찾아갔을 때 그 사장님도 뭐 부끄럽지도 않냐 그리고 그 보험 카페에서 만난 그 이제 중년 여성이 쪽팔리지도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대사가 좀 많이 쓴 어떤 감독님의 의도?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 데뷔작이잖아요. 뭔가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특히 데뷔작은 뭔가 자신에게서 출발한 영화들이 많은데 어떤 그 당시 어떤 고민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서 그렇게 좀 대사를 쓰신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대학도 이제 영화과를 전공하고 이제 계속 영화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어쨌든 몫에 대한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학년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내 몫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내가 그러니까 영화 할 때 저는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가지고 막 하는데 약간 저만 재밌자고 어쨌든 제가 뭔가 그 몇 살 아니면 뭐 몇 학년 뭐 20대 후반 뭐 이런 응당해야 되는 어떤 책임 같은 거를 모른 척하면서 계속 영화가 최고지 막 영화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진 않은가 해서 되게 그때 뭔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주변의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영화에 뭔가 함몰되어 있었을 때 친구들은 어떻게 자기의 삶을 지켜오고 자기 자신을 지켜왔나 친구들은 이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조금 담겼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근데 우리가 되게 쉽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거. 그래도 이거 되게 뭐 부끄럽지도 않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자기의 가치 판단과 기준으로 이거는 창피한 일, 이건 창피하지 않은 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게
되게 사람마다 되게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당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지훈한테 부끄럽지도 않냐고 되게 말을 하는데 자신의 기준으로 그렇다면 정말 어떤 게 부끄러운 거지? 약간 이런 저의 고민도 있고 그리고 부끄러움이란 뭘까? 각자 관객분들의 각자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여기에서 이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걸 직접 겪는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영화에서 약간 되게 그들이 서로 어루만져지면서 매력적인 공간들을 배회하긴 하지만 뭔가 변두리를 걷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이렇게 걷고 있고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약간 우리 시대 청년들은 다 이렇게 변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스스로가 영화를 이제 연출하실 때 약간 다른 영화와 다른 느낌으로 청년들을 그려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한번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현실과 맞닿지 않은 부분에서 매력이 발산돼서 뭐 그렇긴 했지만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좀 돌파하고자 했었을까? 그렇게 막 사회 문제나 청년 문제 같은 것에 더 저보다 더 잘 표현해줄 수 있는 감독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영화가 저는 그렇게 다루는 영화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몫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보다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무드나 막 이런 것들이 더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막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막 청년 문제나 사회 문제나 이런 거를 담아낼 그릇도 안 되고 약간 그런 고민도 없었던 것 같고 그 대신 제가 그리고 싶었던 건 어떤 각자 청춘의 한 모양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네마 천국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처음 봤을 때 저도 바보같이 저렇게 99일 다 기다렸는데 왜 가지? 바보처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서 다시 봤을 때 오히려 100일 돼도 그냥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그걸 잘 알아가지고 현실 직시가 너무 잘 되니까 그냥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화 안에 있는 청춘들이 사실 100일째 되는 아침이 와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막 뭐 힘내 약간 이런 힐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변하는 게 없다 하더라도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버텨내면서 그냥 그 100일의 아침을 맞으면서 살아내는 그런 한 명 한 명들 청춘들이 그냥 여기에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영화에선 지훈과 은영을 중심으로 다루지만 그 마지막에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막 친구들, 뭐 선배, 뭐 전 여자친구 이런 사람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사람들 또 보는 관객분들마다 어떤 분들은 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들조차 각자의 한 청춘의 한 모양으로서 버티면서 살아내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화의 마무리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짧게 등장하는 사람들을 모두가 영화가 응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계속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카톡방에 두 주인공의 그 후가 매우 궁금합니다. 다음 계획은 감독님, 배우님들이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종영을 맞이한 아웃 미드나잇은 약간 일단락이 됐고 뭐 VOD 시장에서 더 많이 감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극장에서는 약간 일단락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구상하고 계신 다음 작품이나 약간 고민거리 등등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웃 미드나잇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종영을 맞이하게 되었고 다음 영화가 너무 늦지 않게 또 이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적으로 좀 보여주고 김덕준 감독님께 보여주고 피드백을 요청했는데 여기 오기 직전에 약간 우리는
달라 이렇게 딱 한마디를 남겨주셨어요. 약간 우리 영화적으로 다르다. 근데 그런 시선들이 약간 저는 좀 재밌었었거든요. 아워 미드나잇 작업할 때도 사실 이제 막 약간 장난처럼 말했지만 이렇게 뭔가 잡아주는 그런 균형이 되게 필요했었고 되게 아워 미드나잇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저한테 딱 말해줬을 때 제가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지점도 있었고 크게 그리고 약간 생각은 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려고 했던 지점들도 막 있었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은영은 어떤 회사를 다니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근데 저는 그냥 회사는 회사지 약간 이랬는데 그런 거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다음 영화도 잘 준비해서 진짜 늦지 않게 또 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행복하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해서 행복했고요. 이렇게 종영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기분이 일단 좋고 또 감독님들 작품에 불러주시면 또 언제든지 달려가서 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은 분들이랑 첫 장편 영화를 촬영할 수 있어서 많이 배웠고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저도 빨리 작품으로 많은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게 열심히 지훈이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무리 멘트를 하라고 하면서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물론 그때는 되게 춥고 저도 정신이 없어서 좀 힘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영화가 잘 완성이 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도 이제 얘기해주신 세 분, 옆에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제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그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저희로서도 그리고 이렇게 함께 극장에서 이렇게 영화를 매개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서 아웃 미드나잇이 오늘 종영이 되지만 이후로도 그 사람들 같이 함께 보신 분들의 기억 속에서 함께 응원하는 약간 어떤 추진력이 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모두 안전한 귀가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